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을 닷새 앞두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대서양 무역 전쟁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는데 다음 달 1일까지 다급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한국에도 이번 합의 결과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약 1시간에 걸친 막판 협상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EU에 책정했던 30%의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EU산 자동차에도 기존 25%가 아닌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현재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항공기와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And we will keep working to add more products to this list.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배경으로 유럽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거론했습니다. European Union is going to purchase from the United States $750 billion worth of energy. They're going to invest an additional $600 billion.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3, 4개국과 추가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스웨덴으로 향한 가운데 다음 순서인 한국은 사실상 운명의 한 주에 돌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30일쯤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주말에도 비상근무에 나서며 막판 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출국 직전 한미 2+2 통상협상이 취소돼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미국이 못 박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장관을 포함한 협상단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총리 나오시고 출근하시니까 정부 내부에서는 열심히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면서 우리와 협상을 벌일 베센트 장관은 스톡홀름에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 협상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입니다. 협상 일정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 라인도 투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비관세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언부 본부장도 귀국을 미룬 채 미국에 남았습니다. 일본 협상한 결과 그거는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 몇 가지 특징적인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심플하고 명료하게 마치 이제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공식 일정을 비우고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으며 막바지 대응 전략에 몰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우리 협상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0.4%가 손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 가능한 카드는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 역량을 앞세워 제조업 동맹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실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을 경우 국내 GDP가 최대 0.4%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수출이 줄고 생산과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한 걸로는 대략 0.3에서 0.4%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견딘다 해도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도 국내 기업들이 감내하기 불가능한 수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저희가 그나마 다른 국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막판까지 버티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치밀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주는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못 박은 시한 8월 1일입니다. 그 하루 전인 7월 31일에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배선태 미 재무장관이 만납니다. 예. 이미 양국의 실무자들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일정도 좀 숨가쁩니다. 오는 2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예. 원래 어제와 그제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해 복구로 밀리면서 지금 이번 주에 원샷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정도 보시면요. 국민의힘 역시 30일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7명입니다. 관세 협상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미국과의 만남 불발됐다가 가까스로 성사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떤 카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 조선업입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25일 조선업 등 상호 협력 중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막바지 협상에서 이 조선업이 물꼬를 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조선업을 비롯해서 방산과 에너지, 반도체 등 전반에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기술 동맹을 제안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현지 조선소를 추가 인수하는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이건 결론이 났습니까? 원래 이제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농축산물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해 국내 축산물 시장 개방에는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의견을 보면은 30개월령 이후 수입 요구 농민과 그리고 축산 농가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역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주권자인 국민 마음을 헤아려서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도 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쿼터 방식 등 조절 카드가 논의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번 대미 협상 무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관세 협상에 대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네, 이후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공식 메시지를 내거나 통상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세 협상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설명에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 참모들에게는 잘 버텨보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는 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기업들과 일단 회동을 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금요일에 찾은 이 SPC 현장을 찾거나 부산 타운홀 미팅을 하는 모습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국내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만큼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조세 특위를 띄우면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소위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조세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안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거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소비 쿠폰을 포함한 이 31조 추경 예산을 이미 해서 이제 국가 채무를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어서 세수 공백을 메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반응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조세 정상화 차원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법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와 있지만 그거는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그리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은 증세 드라이브의 당대표 선출까지 이번 주에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언제 선출이 되는 겁니까? 네, 다음 달 22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현재 7파전 구도로 다자 대결 양상입니다.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 그리고 찬탄파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통합을 외치는 주진우 의원도 있는데요. 그리고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구도처럼 찬탄 그리고 반탄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의 양당 당권 경쟁까지 굉장히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의원은 성실하게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사에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평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성실하게 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 이야기하겠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관련 연락을 했는지, 명 씨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 의원은 당시 당에서 통용된 여성 후대 공천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 청년들을 향해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논란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과거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아이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아,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을 향해선 지적 수준을 언급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거부 의사를 밝혔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향해선 출생신고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엄연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나이가 젊다고 애들 등으로 지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처장은 5년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정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지한 시점이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로서 발언에 유념하겠다는 기존 입장 외에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50일을 조명해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부부장은 조한 관계는 이제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며 기존 두 국가 방침을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경기 양평에서 방황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던 12살 여자아이가 마당으로 돌진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으로 제대로 핸들을 꺾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독주택 1층이 찢겨나갔습니다. 장난감은 마당에 나뒹굴고 아이가 아껴뒀던 과자는 포장재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80대 중반의 여성이 차를 몰고 양평의 한 단독주택으로 돌진해 12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가해차는 이곳에서 아이를 친 뒤에도 약 10m를 더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주택은 양옆으로 이면도로가 나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우측길로 가려다 직진을 하면서 집으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회전하다가 미처 못 꺾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숨진 아이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당에 텐트를 설치한 뒤 동생, 사촌 2명과 캠핑을 하며 함께 가지고 놀 장난감과 책 등을 챙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텐트 안에서 어떻게 놀지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고. 다른 세 아이는 사고 당시 집안에 있어 참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문제의 그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통화 있지 않습니까? 기명선의를 좀 해줘라라고 했더니 당에서 좀 말이 많다.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그 통화에 대해서 특검팀이 묻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당시 당선인에게 공관위원회 공천 관련된 업무를 가서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겠죠. 그런데 사실 저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 방해라는 건데 공천 관리 업무 방해인데 위계에 의한 또는 위력에 의한 방해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피의자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뭔가 본인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피해자면은 대통령이 본인한테 얘기를 했고 본인은 그걸 숨긴 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면 이제 본인은 피해자가 되는데 피의자라는 것은 본인의 공관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관위원들의 자율적인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관위원들의 피해 진술이 꼭 필요한데 이런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탈당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조경태 의원 목소리였어요? 아직은 뭐 조사받았다고 해서 탈당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실제 기소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공천관리 업무라는 것이 당내 두루 의견을 취합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선의 기조였는데 봐주기 위해서 그냥 단독 추천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아직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 앞으로 방향을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수사망 좁혀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돼서는 당장 혐의 선상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윤 의원 같은 경우가 직접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순위인데 뒤에 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돼서 거론된 야권 인사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아니면 녹취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혐의들이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 이준석 의원 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명태균 의혹 관련된 수사는 어제 윤 의원 수사가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윤상현 의원을 부른 건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막판 사실 다지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특검 이런 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는 이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강제인치, 수사를 위해서 강제인치하는 것도 들어있다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내란 특검에서의 그 죄명으로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는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수사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미리 법원에 그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조사실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발언에 대해 실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진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에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양한 발언 중 이 옹호 발언 자체는 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최 처장이 말한 대로 뭔가 고달픈 삶,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거 욕설 발언과 관련돼서 뭐 안타까운 개인사가 좀 배경에 있다는 걸 듣고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다만 이 최 처장의 과거 발언 중 민주당 인사들에 관한 그 비난 발언들 거의 난사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처음에는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난을 했다고 밝혀졌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친명 인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비난을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인사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용하고 있다는 점, 국무위원이나 이 대통령실 내부에 중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 발언은 저는 사과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발언
발언 때문에 당내 분열도 조장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친문계 측에서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 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요구에 대해서 백승환 원내대변인이 뭐 개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전 당내 중론은 좀 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처장이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사과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친문 인사뿐만이 예.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내각에 있는 인사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예. 지지하는 청년들을 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정치인에 대한 평가라는 유권자들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예. 저 부분은 이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2030이라는 분들이 이준석 의원을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할 텐데 네. 싸잡아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입속을 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면 무조건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글쎄 되게 함부로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과하죠? 그다음에 사과할 대상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하는 부분도 아니고 워낙 피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본인이 그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에 대한 단점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존재, 경험의 존재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저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넘어가신다면 저분이 한 말 전체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인사 관련 부처에 계신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 처장의 발언 이제 연일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환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언행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성추행 부의장이 짚어주셨지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또 바로 곧 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 어떤 뉘앙스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대통령의 한 차관급 인사인데 뭐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 건 당연하고 당내에서도 직접 당사자가 된 의원들은 모욕적이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 분명하지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 나올 때마다 적격, 부적격 내지 사퇴 내지 사과를 당이 늘 이렇게 평가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는 오롯이 인사권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들은 각각 입장이 있으니까 뭐 사과 내지 부적절성에 대한 입장, 이 진퇴 여부까지 직접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게 좀 당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네. 친문계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엔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당에서도 적어도 이게 그 당의 어떤 당략이라는 다 개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게 아니냐. 이러면 당으로서는 뭐 특정 개파의 비판이 집중돼 있다고 해서 이걸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분이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좀 있고 대통령실에서 소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뭐 이분 낭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인사에 문제가 있는데 예.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 자체를 좀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총무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니 이것이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성남시장 예.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때 라인이 계속적으로 그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민석 총리부터 해서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몇 명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실상 인사 시스템에 대한 최상위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외의 사정이 지금 정권이 이런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파리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지금은 국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박찬대 의원님이 전당대회 초반에는 뭐 야당과의 협치도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좀 후반부로 오면서 0점 조정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든 박찬대 후보든 누가 되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당과의 협치의 목적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두 분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당일 때는 저런 선명성이 오히려 지지층 확보나 분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여당일 때는 사실 연합전선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과 협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대통령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막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스타일상 약간 오히려 다른 선명성, 그러니까 협치를 내걸고 그걸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일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설사 당대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예요. 예. 협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은 정청래나 박찬대 본인들의 정치 일정을 대통령에 불구하고 별도로 추구하겠다. 이런 의혹마저 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고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오히려 국내심에 좋다. 왜냐하면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요. 협치를 추구해오는 상대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는 힘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대결 구도를 갖고 가면 국내심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준다? 저는 나쁠 거 없어요. 네. 국가를 위해서는 나쁜 거죠. 일단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와 가까워질수록 걸린 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선명성 경쟁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원들이 선명한 어떤 개혁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어떤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혁신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내란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다면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당원들의 표심에 어필하기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환길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내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당권 주자의 핵심이 돼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면 그런 국민의힘과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형성되는 국민의힘 분위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런 게 같이 상대적으로 연동이 돼서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규현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찬대 후보가 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관련 모습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특히 통신 기록, 계좌, 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기현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제보자는 처음부터
지기현 판사의 흠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인사 자신의 선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도 어떤 박찬대 후보의 전략 수정, 0점 조정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제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들을 살펴보니까 큰 틀에서의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지기현 판사를 다시 꺼내는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결정적 단서가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론적으로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이의 제기했던 것 중에 딱 한 명, 지기현 부장판사만 그걸 인용해주고 나머지 사법부는 전부 다 그걸 기각했거든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준 것이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기현 부장판사만 그 결정적인 그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해줬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그 0점 조정을 하는 이유에는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상황, 민주당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우경화 쪽으로 흐를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지금 그러면 조경태나 안철수 의원들은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저기서 지지한다는 말이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예요. 네, 강전혜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박 후보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충청 영남권 그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한테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발언을 끄집어낸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뒤지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듯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뒤집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도 지금 지기현 판사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안을 촉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내란죄로서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사면 복권이 안 된다라든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그 방식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차라리 지금 박찬대 후보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냈다라면 정청래 후보의 어떤 차별점 같은 것이 생겼을 것인데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전혀 차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박찬대는 정청래의 순한 맛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앞으로도 뒤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과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사건 사고 소식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 윤기찬 부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피해 여성은 앞서서 3번이나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5시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시다 드리고 와서 잠깐 혼자 있었던 거지. 피의자는 피해자와 1년 정도 함께 일하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60대 남성. 남성은 오전 10시 반쯤 등산객이 많지 않은 수락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3월 14일 남성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처음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후 남성은 5월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해달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2번째 신고가 됐고 6월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7월 20일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행범 체포된 뒤 연락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20일엔 작동했지만 범행 당시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 숄더백 고리에 부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작동 못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요. 3번의 스토킹 등 신고와 안전 조치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도 피해 여성에게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범행 동기와 함께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과거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 사이라고 해요. 그렇죠. 가해자 60대 남성과 피해자 50대 여성은 한 1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이 여성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3월에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한 바가 있었고 6월 같은 경우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수시로 집도 순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7월 20일에 집에 또 찾아왔다가 당시에는 가해자 남성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6일 오후 5시경에 의정부시에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주셨지만 앞서서 3번의 경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여성, 경찰이 지급해준 스마트워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스마트워치를 분명히 눌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건가요? 이 사고 당시에는 누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직전인 20일에는 이 피해자분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눌렀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출동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이런 조치, 임시 조치가 가능한데 이 직후에 경찰은 검찰에 스토킹 처벌법상 9조에 있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강제력이 좀 있습니다. 접근 금지하고 모든 연락 차단하고 이 구치소나 구치감에 구금할 수 있는 조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20일 날 이 스마트워치를 눌렀다고 하면 피해자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건데 당일 사고는 이 스마트워치를 손에 차서 이 긴급한 상황에 바로 누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방에 이제 걸어두고 가던 중에 불시에 습격을 받아서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이 된 건데 좀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잠정 조치를 이행했더라면 또 스마트워치를 바로 눌렀더라면 이 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이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위를 좀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자꾸 재발되는 이 스토킹 범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건 발생 6일 전에 이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죠. 20일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앞서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경찰에서는 긴급 응급 조치는 한 것입니다. 이거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든지 전화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경찰은 당시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잠정 조치를 하게 되면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한다라든지 혹은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그 형태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 검찰이 잠정 조치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기각을 한 이유가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이 올해 3월부터 6월, 7월 이렇게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여성은 112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실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이 여성이 찾아올 때마다 신고를 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마련돼 있지만 발동하는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의자 60대 남성 어제 오전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건가요? 수사가.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은 되는데요. 어제 경찰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종결은 되더라도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스토킹 범죄에는 여러 사례나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혀보려고 애쓰고 계실 텐데요. 네, 기업들도 현장 곳곳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열과의 전쟁에 나서 산업 현장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선풍기, 부채, 선글라스에 햇빛 가리개까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피해봅니다.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에 밖에 나서려면 우양산은 필수입니다. 요즘 비도 갑자기 오고 날씨가 너무 덥고 해서 햇볕이랑 비를 같이 가려줄 수 있는 우양산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여름에도 우양산을 들고 있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더 길고 빈번해지면서 에어컨부터 넥쿨러까지 더위를 식히는 제품들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위와의 사투가 한창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피할 곳 없는 공사장에는 간이 휴게실이 마련됐고 찜통 같은 물류센터는 작업 현장 곳곳에 냉방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더욱 덥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요. 에어컨 덕분에 집중력도 향상되고 이 더위에 대한 걱정이 싹 날아가서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 중인 데다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열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히기 위해 서버를 액체에 담그거나 아예 바닷속이나 극지방에 짓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칠러 사업이 커지는 이유에는 당연히 AI가 있고 열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공조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삼성과 LG전자가 앞다퉈 온도를 관리하는 공조 기업을 인수한 것도 열 관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열을 낮추기 위한 사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가득 차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피서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주요 해수욕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해수욕장에는 물 반, 사람 반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25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어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은 피서를 떠나는 차량들로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서울 도심은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피서지와 텅 빈 서울 도심이 대비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전국적으로 다시 폭염이 찾아오면서 피서 떠난 분들도 힘드실 것 같네요. 네, 어제 서울은 38도를 기록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사람들이 폭염을 피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시원한 물에 뛰어들어서 더위를 식히는 아이도 있었고요. 서울 강남구 별마당 도서관에는 폭염을 피해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막한 보령 머드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을 피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작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은 3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은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35도 안팎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질 텐데요. 극한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오후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의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곳곳에는 열대야가, 강릉은 초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청주 37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쪽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5도를 웃돌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